춘향의 고향 전라도 남원.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 올 시간이 됐어요. 왜냐면 10시 버스 타고 가야 돼. 이곳에서 임권택 감독은 내년 초 개봉을 목표로 새 영화를 됐어? 한창 준비 중이다. 임권택 감독이 찍고 있는 영화는 춘향전. 아, 테스트. 아, 레디 고. 73B 6둘. 춘향전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영화로 만들어진 건 1932년. 임권택 감독이 이번에 찍는 춘향전은 우리나라에서 16번째로 만들어지는 춘향전인 셈이다. 여보라, 이년은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대역 죄인이니라. 작은 칼이 다 무엇이냐? 큰 칼 씌우고 족쇄를 채워라. 두세 번 부른 한 소리 거라리 독소 어디나 두배 먹으면 어디 다시 물결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카메라하고 있습니다. 16번째 만들어지는 춘향전이라. 글쎄요, 이렇게 한 영화가 무려 16번씩이나 만들어지는 것은 세계 영화사에서도 드문 일일 겁니다. 그런데 춘향전은 이 비단 영화로뿐만 아니라 연극으로, 오페라로 수도 없이 무대에 올랐던 그런 작품입니다. 춘향전이 이렇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그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도 중요한 원인이겠고, 또 하나 방금 보신 장면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덕 수령을 혼내주는 암행어사 출동. 그런데 이 춘향전 속에 바로 이 통쾌한 장면 암행어사 출도가 단지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책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책인데요. 영정조 때 사람인 성섭의 문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원본은 아니고 옛날 책을 누군가가 요즘 다시 복사를 해서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책에 조금 전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셨던 그 춘향전의 하이라이트 부분, 즉 어사출도 부분이 춘향전과 똑같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저자는 오고조, 즉 우리 고조의 일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록이 맞다면 이 춘향전 속의 이몽룡은 바로 이 사람의 고조 성희성이 되는 것입니다. 춘향전 속의 이몽룡이 실존 인물이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 실존 인물이었다면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희 역사 스페셜 팀에서는 이 성섭의 책에서 나타난 성희성으로부터 그 의문을 풀어가기로 해봤습니다. 성섭의 책에 나타난 성희성. 그가 과연 이몽룡의 실존 모델일까? 경북 봉화에 성희성의 종택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선 봉화로 향했다. 이 종택은 성희성이 벼슬을 그만둔 뒤 검소하게 살았던 작은 집을 후손이 다시 크게 지은 것이라고 한다. 이 집을 지키며 생활하고 있는 11대 후손 성원기 씨는 성희성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예전에도 딸을 그렇게 줘요. 잘 살면 요 정도면 그렇잖아요. 청렴하다는 이야기 뭐 아니 그래 이거는 청백 녹까지 받아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전국에 드러난 청백 녹이 몇 명 됩니까요 전국에 몇 명 안 돼요. 이거 보면 몇 명밖에 안 되더라고. 이때 보니까네 예전에 그 청백 녹이
청백리는 북경도 조선시대 뭐 청렴한 뭐 관리에게 하나, 둘, 국가가 셋, 내리던 넷, 노. 다섯, 여섯, 일곱, 조선시대를 여덟, 통틀어 청백리로 선정이 된 사람은 하나, 215명에 불과했다. 그래서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22명밖에 안 되는데 뭐. 그러니까 예전에 청백리 녹이 다른 사람 나가면 그런 얘기 하지요. 정성집보다가 조상이 정성을 한 집보다가 청백이 가는 그 더 대단하다 하는 얘기. 성원기 씨는 취재팀을 집 뒤에 있는 사당으로 안내했다. 성희성에 유품이 보관돼 있다는 것이었다. 회장문 이거지 뭐. 뭐 오래돼서 형체만 남았지. 형체만 남은 거래. 성원기 씨가 조심스레 펼친 것은 어사화였다. 이렇지 뭐, 별 뭐. 과거에 급제를 한 이에게 임금이 직접 내리던 종이꽃인 우리도 잘못 안 어사화. 맞네. 이상하네 이거. 307, 80이면 될 거야. 이것이 바로 그때 그 성희성의 당시에 그거를 쓰는 거지. 어사화라는 것이다. 근데 뭐 왜 한 개 나가는 거야? 근데 이게 그 성희성 그분이 예, 바로. 성희성도 이몽룡처럼 과거에 급제를 했다는 얘기가 된다. 혹시 단서가 될 만한 다른 내용은 없을까? 영주에 있는 성희성의 묘도 둘러보기로 했다. 위로 완전히 올라가. 비석엔 청백리를 했다는 기록과 함께 성희성의 행적이 적혀 있었다. 요 평백리 공 생이. 이분이 저 남원에 뭐 있었다는 아니요. 그런 건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요. 위에 그래서 나도 모르겠네. 양원. 남원에 지금 귀신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그것을 해결하는데 기여를 하셨다. 예. 제주 남원에서 귀신과 마주쳤다는 기록이 비문에 들어 있었다.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희성 역시 남원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남원엔 성희성에 관한 또 다른 단서가 남아있진 않을까? 춘향전의 배경이 되는 전라도 남원. 남원시는 춘향묘를 비롯해 시내 곳곳에 춘향전과 관련한 기념물들을 조성해 놓고 있다. 때문에 남원에 오면 춘향전은 실제 있었던 일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이 춘향전의 무대를 보기 위해 1년 내내 남원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 그런데 이 광활루원 한켠엔 옛날 비석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곳이 있다. 남원 지역에서 부사를 한 이들의 공덕비들이다. 이 비석군들에서 약간 외떨어져 서 있는 비석 하나. 남원 부사 성안이의 선정비다. 남원 부사 성안이. 그는 바로 성희성의 아버지다. 성안이가 남원 부사를 한 것은 선조 40년부터 광해 3년까지 5년 동안. 그러니까 그 5년 동안 그의 아들 성희성도 아버지와 함께 남원에 머물렀었다.
그런데 이 무렵의 기록을 보면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성안이를 전후한 당시 남원 부사들 대부분이 불과 몇 달을 채우지 못하고 파직이 돼 남원을 떠났다. 그런데 유독 성안이만이 5년 동안 남원 부사를 한 걸 보면 그가 정치를 아주 잘했음을 알 수 있다. 성안이 부사는 광해군 3년 광주 목사로 승진을 해 남원을 떠난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성희성은 13살 때부터 16살까지 사또의 자제로 이곳 남원에 머물다가 17살 되던 해에 남원을 떠난 것이 된다. 성희성의 아버지 성안의의 영정입니다. 이 성안의 부사가 남원으로 내려온 것은 선조 40년. 그때부터 5년 동안 성안의는 바로 이곳 남원에서 부사를 하게 되죠. 그 5년 동안 그의 아들 성희성도 이곳 남원에 머물게 됩니다. 이 지도가 바로 18세기 남원읍의 지도입니다. 광안루가 여기 있고 또 그 앞에 오작교도 있습니다. 이 성희성은 아버지를 따라서 이곳 남원에 머무는 동안 광안루도 놀러 가고 또 남원읍 곳곳을 돌아다녔겠죠. 그러다가 성희성이 17살이 되던 해 성안의 부사는 광주 목사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희성도 아버지를 따라 남원을 떠나게 됩니다. 춘향전 속의 이몽룡은 어떤가요? 그 역시 이 17살이 되던 해 이 승진한 아버지를 따라서 이 남원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소설 속의 한 인물과 역사 속의 한 인물의 이 공통점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일까요? 물론 이 정도의 공통점만으로 성희성이 바로 이몽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몽룡과 성희성의 행적을 남원을 떠난 후를 중심으로 꼼꼼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팔 청춘 16세에 춘향을 만나 사랑을 나누던 이몽룡은 이듬해 아버지가 동부승지로 임명이 돼 남원을 떠나게 된다. 어쩔 수 없이 춘향과 헤어진 이몽룡은 밤낮으로 여러 성현들의 글을 열심히 읽어 과거의 응시 장원급제를 한다. 그리고 곧바로 암행어사가 돼 남원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묘사가 돼 있다. 그렇다면 성희성은 어떨까? (13대) 종손 성기호 씨의 집에는 옛날 선조들의 문서가 많이 보관돼 있었다. 이게 이게 교지고 이것도 교지가 있는데요. 일부네. 예. 일단 요거부터 앞으로 봐주십시오. 공간 이게 별이고. 예. 별이 그 중에 성희성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역사관계 표지. 예. 그 전에 뭐 이렇게 있는 걸 봤는데 누가 가지고 많이 잃어버렸어요. 가지고 버렸어요. 문서를 살펴가던 중 교지 하나가 눈에 띄었다. 바로 성희성의 생원시 합격 교지. 성희성이 22살 되던 해에 과거의 예비 시험인 생원시에 합격을 한 일종의 합격 증서였다. 대과인 과거에 응시할 때의 문과 시험 답안지도 남아 있었다.
성희성의 과거 합격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 규장각을 찾았다. 과거 합격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국조 방목. 여기에 보면 성희성은 인조 5년 식년시에 응시, 전체 33명 중 11등으로 급제했다고 나와 있다. 식년시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 과거 시험이다. 그렇다면 성희성이 과거에 급제한 것은 그의 나이 33세 때가 된다. 춘향전의 이도령에 비해 무척 늦은 나이다. 당시 과거 시험의 평균 합격 연령은 어떻게 될까? 한 39년 내지 40년 걸립니다. 그 평균 약 40년을 5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0세 40년이 아니라 40세에 합격한 사람이 가장 많다.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그에 비해 이몽룡은 생원이나 진사 등의 예비 시험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과거를 치는 것으로 묘사가 돼 있다. 이것은 가능한 일이었을까? 춘향전은 판본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몽룡이 치른 시험이 알성시라고 적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알성시의 경우 예비 시험 없이 바로 과거 시험을 치른 특별시였다. 이 알성과거의 특징은 가장 조선왕조 과거 시험 중 가장 극적인 시험에 해당됩니다. 즉 조hul강이라고 하는 문답 시험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험을 봤습니다. 숙종 20년에 1만 명이 시험을 봤다는 기록이 있고 영조 15년에 8천 명이 시험을 봤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직일로 방방을 합니다. 즉 바로 그 당일 합격자를 배출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성 시험의 특징은 촉각시입니다. 초 한 자루에 눈금을 그어가지고 그 초가 탈 동안 눈금까지 탈 동안 시험을 봤던 촉각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춘향전의 과거 장면은 임금이 직접 문제를 내고 당일로 장원급제자가 발표가 됐으며 이몽룡이 장원급제라자 임금께서 친히 석잔수를 권하신 후 장원급제 휘장을 내린 것으로 돼 있다. 이것은 알성시에 대한 묘사다. 이 시험에서 장원을 한 이몽룡은 곧바로 암행어사가 돼 남원으로 내려간다. 교리. 그렇다면 성희성은 어떻게 됐을까? 성희성은 과거에 합격한 후 사헌부, 홍문관 등 주로 3사의 요직을 거친다. 책자를 보면은 그 감격하고 또 직언을 임금한테 잘 하시어가지고 벼슬길이 순조롭지 못하고 또 다른 분과 같이 벼슬이 올라가지를 못했다 해요. 그래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또 뭐 낙향하셔가지고 또 글도 공부하시고 그러다가 또 임금이 부르시고 하면은 또 올라가셔가지고 벼슬을 하시고. 이렇게 고든 성품 덕분에 성희성은 4차례나 암행어사를 한다. 성교씨는 성희성의 유품이라며 사선, 즉 얼굴을 가릴 때 쓰던 얼굴 가리개를 보여줬다. 우리 집안에서는 고론을 하시고 대가 하신 분은 많으나 안명의사를 하신 분은 이 어른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대대로 오랫동안 중요한 건 많이 잃어버렸지만 이것만은 왜 용키 보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그거를 쓰시던 유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잘 보관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또 다른 자료는 없을지 살펴보던 중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바로 성희성이 친필로 적은 암행일지의 원본이었다.
암행 의사로 나가면서 출발하는 날부터 요새로 말하면 일기입니다. 이게 일기 하루날 어디 가고 이튿날 어디 가고 사흘 쭉 갔다 올 때까지 일기 적었는 겁니다. 이게. 그래 첫날 보면 언제 출발해가지고 거기 다 돼가 있습니다. 원래 암행어사들은 암행을 다니는 동안에 보고 들은 모든 내용을 글로 적어 임금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성희성이 암행어사란 것은 모두 4번. 그중에 인조 25년 때의 암행을 기록해놓은 이 책 한 권만이 전한다. 이 책이 바로 화면에서 보였던 그 책입니다. 이 한눈에 보기에도 이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데요. 바로 암행어사 성희성이 인조 25년 11월부터 암행을 다니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직접 친필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조선시대 암행일지는 영종조 이후의 것은 많이 전해져 오지만은 이렇게 조선 중기의 암행일지는 상당히 드문 편입니다. 이 성씨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져 오던 것을 이 시간에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자세히 보면은 이 암행어사가 실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또 춘향전에서 그리고 있는 어사 이몽룡의 묘사가 사실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춘향전에 보면은 이몽룡이 어사로 갈 때 거린처럼 변장을 하고 다니죠. 그런데 실제 암행어사들도 그렇게 변장을 하고 다녔을까요? 성희성의 암행일지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길갓집에서 투숙을 하는데 주인이 노하여 뺨을 때리겠다 하니까 대신 맞았다. 밤에 불이 없어 멍석을 깔고 마당에 앉았는데 떠돌이 행상 4명과 같이 투숙했다. 이들은 나의 배고픔을 민망히 여겨 주인에게 청하니 그제사 주인이 밥을 주었다. 그리고 이날은 추워서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만약 변장을 하지 않았다면 암행어사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떠돌이 행상들과 함께 마당에 멍석을 깔고 밤을 샐 이유가 없겠죠. 이 부분을 보면 암행어사들은 춘향전의 이몽룡처럼 실제 변장을 하고 다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춘향전에서 이몽룡은 이렇게 변장을 해서 두고 온 사랑, 춘향이가 있는 전라도 남원 땅으로 내려가죠. 성희성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암행어사가 됐으며 또 암행어사가 돼서는 과연 어느 지방으로 갔을까요? 성희성은 바로 그 암행어사로서의 행적을 이 책 안에 꼼꼼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성희성의 암행어사 파견 기록은 인조실록에도 나타난다. 성희성은 그의 암행일지에서 11월 5일 모두 9명이 암행채비를 갖추라는 명을 받았지만 사흘 뒤에는 이해창과 자신 2명만이 봉서를 받아 떠났다고 적고 있다. 일반적으로 암행어사는 이제 시종신이라고 해요. 국왕의 아주 측근 신하들을 내보냅니다. 홍문관이라든지 사헌부, 사관원에 있는 그 핵심 관료들을 내보내기 때문에 국왕 옆에서 국왕의 뜻을 잘 이제 인지하고 국왕의 통치 철학이라든지 통치 이념을 충분히 익힌 사람들을 국왕이 특별히 선별해서 내보내는데 그런 사람이 시종신이라고 합니다. 암행어사로 임명이 된 사람은 국왕으로부터 3가지를 받게 된다. 역마다 말을 바꿔 탈 수 있는 마패와 형구의 크기를 재는 일종의 자인 유척, 그리고 암행어사로서 해야 할 일을 적어놓은 봉서가 그것이다. 봉서 겉봉엔 반드시 동대문이나 남대문 밖에서 열어보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주로 동관왕묘나 남관왕묘에서 봉서를 열게 되는데 봉서를 여는 즉시 암행지역으로 떠나야 한다.
암행 지역과 암행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성희성의 암행 일지에는 자신은 남관악묘에서 봉사를 열었다고 적고 있다. 현재 서울엔 남관악묘가 남아있지 않지만 옛날 고지도엔 남대문 밖 남산자락에 남관악묘가 나타난다. 낮 12시 남관악묘에서 봉서를 연 성희성은 자신의 목적지가 호남인 것을 비로소 알았고 곧바로 길을 떠나 그날 밤 10시에 용인에 도착했다고 돼 있다. 춘향전의 이몽룡은 어떠했을까? 남대문 밖으로 나서 청파역에서 말을 타고 남태령을 넘었다는 것을 보면 둘의 이동 경로는 거의 같다. 이어 성희성은 여산, 정읍, 고창을 거쳐 하루에 100리 정도씩을 가면서 고을 수령의 정치를 탐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춘향전의 이몽룡 역시 서리와 중방을 데리고 다니며 호남지방 일대를 탐문한다. 그러다가 변학도의 잔치연에서 어사출도를 하게 된다. 암행어사 출도야. 출도야. 암행어사 출동하고 계신다. 두세 번 내다는 소리 하다 똥문을 주고 땅에 어디다 백신을 벽을 진동하여 연설이 소리부터 차상이다. 춘향전의 이 장면처럼 암행어사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다니며 지방 수령들의 행적을 탐문하다가 수령들의 비리가 발견되면 반드시 어사출도를 해야 한다. 국고를 탕진하여 관부를 황폐하게 만들었으며 연령의 절행을 중히 여기지 않고 관장의 위력을 함부로 자행하여 이치에 맞지 않는 죄를 넘치게 씌워 형벌을 가하였으니 봉고 파직하리라. 봉고 파직은 실제 암행어사의 관한이었다. 봉고는 창고문을 닫는다는 뜻으로 지방수령의 경제권을 박탈하는 것이었다. 파직은 지방수령의 행정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암행어사는 왕의 대리인이므로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고을의 수령들도 파직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당시 백성들에게 들리는 말 중에 어사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어사비라는 뜻으로 가뭄이 들었을 때에 단비처럼 내리는 비, 그럼 그걸 빗대서 어사우라고 부르는데 탐관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패한 관료들 속에서 억압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어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해줄 구세주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춘향전에서의 어사의 출도가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백성들의 일반적인 심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성의 호남 암행일지에 남원에서 출도를 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단지 10년 전 충청도 암행어사 시절 지방관리의 잘못을 발견하고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왕께 보고한 서계를 보면 34필을 거두어야 할 세금을 180필이나 징수한 진천연감 송희조를 파직시키고 생일날 과단 잔치를 벌이고 국법을 어긴 석성현감을 파직시켰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 이때 어사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성희성은 호남지역 암행어사를 2번 했다. 그런데 정해년 암행일지엔 출도 기록이 없다. 성희성은 암행을 하고 다니다가 11월 25일 순천에서 부득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이후에는 한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길이던 12월 1일 남원에 들렀다고 적고 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바로 마패입니다. 이 단순히 말이 3마리만 그려져 있을 뿐인데 이 춘향전의 표현에 의하면은 청파 역졸이
달덩이 같은 이 마패를 번쩍 들어서 암행어사 출도야를 외치자 강산이 무너지고 산천초목이 사시나무 떨듯 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통쾌한 암행어사 출도 부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의성의 정해년 암행일지에는 이 어사 출도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의성은 남원에서는 어사 출도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암행어사 일지의 한 대목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이 성의성은 분명히 이 8년 전인 김연년에도 암행어사로 이곳 남원을 지나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로 8년 전에 남원에서 어사 출도를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8년 전에 어사 일지는 전해져 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제가 서두에서 보여드렸던 그 복사본 한 권뿐입니다. 혹시 그 책의 원본에는 이 어사 출도를 증명해 줄 만한 어떤 내용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 원본을 찾을 수는 없을런지 창녕성 씨 집안을 샅샅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성의성의 본관은 창녕성 씨. 그 후손들이 많이 모여 사는 창녕으로 향했다. 창녕에 있는 한 후손이 그 복사본의 원본책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형님, 들어가. 성의성의 11대 손인 성병화 씨. 어떤 자료들이 자료들 네네 이게 필연사인가요? 그는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낡은 책 3권을 꺼내놓았다. 이게 필연사나. 그러니까 이 책의 원본의 책 이름은 교화문고였다. 누가 지은 건가요? 취재팀이 책 이름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내 석자 개하공 성섭 여러분이 지으신 거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일단 개서 선생 이야기가 그러니까 성의성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온다 이거죠? 예. 보셨습니까? 예, 내가 뭐 글을 얼굴 몰라서 보긴 봤는데 한번 보이소. 그동안 떠돌던 책은 이 책의 일부분을 누군가 발췌를 해서 옮겨 적어놓은 것이었다. 이 속에 과연 복사본책에 있던 그 어사출도 부분이 있을지 책 내용을 살펴봤다. 아까 그 찾아가 이제 여기입니다. 예. 여기 글자 몇 자만 틀릴 뿐 복사본과 동일한 내용이 바로 거기 있었다. 왜 흐리게 나오네. 예. 앞에가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 성의성 문집과 교화문고 중에 암행어사 출도 부분을 번역 의뢰했다. 나의 고조인, 고조는 바로 성이성을 뜻합니다. 수의는 암행어사입니다. 호남의 암행어사가 되었을 때에 암행어사로 어느 한 곳에 이르니 호남 12고을의 수령들이 크게 모여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서 술잔과 고기가 아주 질탕하게 벌려져 있었고 기생과 음악을 많이 진설해서 구경꾼이 아주 상당히 많았다. 이때는 한낮이었는데 이 암행어사가 거린의 행각을 하고 행색을 하고서 음식을 달라고 청하니 여러 원들이 막 취해서 잠시 자리에 허락하였다. 참여하도록. 그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우리 그 초초하게 아주 허술하게 음식상을 차려주었다. 그러고는 원들이 말하기를 그대가 시를 지으면 종일토록 우리 잔치자리에서 놀 수가 있고 만일 시를 못 지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안주가 이게 무엇이냐?
아니 이런 고얀 놈이 있나? 사또 통이 작으시오. 사또 같은 큰 인물이 이까 병아리 다리 한쪽을 가지고 뭘 그러시오? 응. 여보 사또, 오늘같이 좋은 날 어찌 시한 수가 없겠소. 글이나 한 수 지으라여 내쫓읍시다. 그게 좋겠소이다. 춘향전의 이 잔치한 묘사는 교화문고에 나타나는 어사출도 부분 그대로다. 때는 좋다 풍년들이 기름진 천리로가 기름고 좋다. 남원 절색 춘향이 이름이 높도다. 높을고. 암행의사가 운자를 불러달라고 했더니 기름고자 높을고자를 주더라. 그 즉시 종이에다 시를 쓰기를 그 이제 우리가 보통 춘향전에 나오는 준중 미주 천인혈이요, 술잔 가운데 아름다운 술은 천 백성들이 피고 반상 가효 만성고라 소반 위에 아름다운 안주들은 만 백성들의 기름이다. 촌농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흥겨운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의 원성이 높구나. 이몽룡이 지은 시 역시 성희성이 잔치연에서 읊었다는 시와 거의 유사하다. 그 춘향전에서 우리가 나오는 대로 그런 기록은 이것을 근거할 때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어느 정도가 아니라 요 글대로라면 뭐 거의 틀림이 없다고 할 수 있죠. 춘향전과 거의 같은가요? 그렇죠. 이 시도 같고 예. 여기 뭐 변사또만 안 나오고 있을 뿐이지 12명 고을이 수령이 와 있었다 한 내용하고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탐관오리들의 악행을 표현한 시 금준미주. 그렇다면 교화문고에서 적고 있는 대로 잔치연에서 이 시를 읊었다는 성희성이 이 시의 지은일까? 그렇다면 의심할 것 없이 이 시를 최초로 지은 성희성이 이몽룡의 모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는 또 다른 책 난중잡록에서도 보인다. 난중잡록은 임진왜란 당시 남원의 의병장이었던 조경남의 임진난 일기를 모아 책으로 펴낸 것이다. 조경남은 광해 2년 2월 3일의 일기에서 우리나라에 온 명나라의 장수 조도사가 금준미주와 유사한 시를 읊는 것을 들었다고 적고 있다. 연도로 따지면 조경남의 이 일기가 금준미주 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 난중잡록을 지은 조경남에 대해 성희성은 자신의 암행일지에 적고 있다. 12월 초하루 새벽에 길을 떠나서 그 원천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눈을 무릅쓰고. 근데 원천부사 송흥주가 와서 맞이하고 잔치자리를 조경남 진사집에다가 설치했다. 조진사는 바로 자기가 소년 시절에 글 짓는 공부를 송림사에서 배운 분이다. 자기가 전 김효년은 이때보다 8년 전입니다. 김효년에도 또한 암행의사로 광안루를 방문하였는데 그때는 조진사가 아직까지 생존에 계셔서 함께 광안루 위에서 잠을 잤으나 지금은 이미 별세하였고. 조경남은 바로 어린 시절 성희성에게 글을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그것도 남원에 들를 때마다 찾아뵙고 함께 잠을 잘 정도로 각별한 관계였다. 성희성이 남원에 있었던 것이 광해군 3년까지이고
조경남이 금준미주 시를 자신의 일기에 적고 있는 것이 광해 2년이고 보면 성희성은 이 시를 자신의 스승 조경남에게서 글을 배웠을 때 배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금준미주 천인혈이요 옥반가효 만송고라 총루낙시 민누락이요 가성고처 원송고라. 금동이의 좋은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반의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천농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다. 이것은 춘향전에 나타난 시입니다. 자, 이 성희성의 시를 한번 볼까요? 글자 몇 자가 다를 뿐 전체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이 성희성의 스승 조경남이 적은 시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에 대한 의문이 이제 풀렸습니다. 이 시는 성희성의 스승 조경남이 중국의 시를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개를 했고 성희성은 바로 자신의 스승에게서 이 시를 배웠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어사출두를 했던 어느 날 약간 변형을 해서 자신이 직접 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화문고의 기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화문고에는 춘향전에는 없는 내용까지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날 암행어사는 모두 6명을 파직시켰는데 이들 모두가 세도가의 자제들이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전부 파직을 시키니 호남 사람들은 이를 두고 미담이라고 불렀다. 어떻습니까? 춘향전보다도 더욱 자세한 기록입니다. 이 정도의 증거라면 정말 성희성을 이몽룡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당연히 성몽룡이어야 할 텐데 왜 이몽룡이가 됐을까요? 춘향전에선 성시성을 몽룡에게가 아니라 춘향에게 붙여줬다. 성몽룡이 아니라 성춘향이란 것이다. 그렇다면 춘향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 역시 실존 인물이었을까? 실제 남원 지역엔 춘향이란 이름을 소재로 한 설화들이 많이 전해져 오는데 행복한 결말을 얘기하는 것은 거의 없다. 춘향이가 광안루 대들보에 그 목을 메고 자결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남원에서는 재앙이 심합니다. 한 해가 들고 화재가 났었고 그래서 남원 사람들이 이제 유리걸식을 하고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이 지역 어른들이 이건 필시 춘향이 죽은 그 혼령이 한을 풀지 못해서 그런 거다. 이리 생각하고 그 원한을 달래주기 위해서 백지 석장에다가 춘향전을 지어가지고 이방으로 하여금 여기에 의해서 살풀이 구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살풀이 구설하고 있는 동안에 광안루 대들보에서 남정로의 너트루숨이라고 소나기가 한들금 쏟아지더니 그 이후로 남원에는 다시 태평성세를 찾았다 하는 그런 남원의 민속설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민의 신분이었던 만큼 춘향의 얘기가 기록으로 전하는 건 없다. 다만 춘향전 안에서만 전해져 올 뿐이다. 지금과 같은 내용의 춘향전이 최초의 기록으로 나타나는 것은 1754년 만화 유진안의 문집 만화집에서다. 이 책에서 춘향전은 한시의 형태로 처음 나타난다.
그러나 유진아는 자신이 이 얘기의 저자가 아니라 전라도 지방을 여행하다가 이 얘기를 듣고 적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때문에 춘향전의 저자 찾기는 아직까지 국문학계에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 그중에 춘향전의 2본 가운데 하나인 춘몽연을 지은 양주익. 그의 문집엔 이상한 자국이 있다. 저 춘몽연이란 글귀를 칼로 긁어낸 흔적이다. 숙부이신 그 상자옥자 그분은 읽어보실 거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이방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때까지도 이 춘몽연 저작자에 대해서 전부 비밀로 해가지고서 전부 숨겨왔습니다. 이게 무국 선생이 지었다는 걸 다 숨기고 있어요. 숨겨 있어요. 유언으로 해서 아주 이걸 공개를 못하게 딱 막아가지고서 그렇게 공개를 안 했습니다. 왜 유언으로까지 춘몽연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일까? 그러나 이것은 비단 양씨 집안만의 일은 아니다. 성씨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실제 몇십 년 전부터 성희성에 관심을 가졌던 이가원 박사도 성씨 집안을 찾았지만 후손들이 책을 내놓지 않아 볼 수가 없었다. 바로 이 성희성이라는 이 인물이 이도령과 가깝지 않겠느냐 생각하신 동기라든가 그 증거는 뭐가 있습니까? 동기는 내가 어릴 때부터 들은 거고 그 다음에 성한영이라는 노인한테 말에 내가 직접 들은 거거든요. 그가 자손이에요. 그는 성주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걸 그 원전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보여준다고 했어요. 하다 돌아갔단 말이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종손한테 저번에 내놓지 않았어요. 그랬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나왔죠. 그러나 밖으론 드러내지 않았지만 성씨문 중에선 대대로 이몽룡의 모델이 성희성이란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었다고 한다. 그럼 저 춘향전하고 이렇게 그 개수공 성희성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부터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른분들한테 듣고 온 우리 집에 내려온 전설인데 옛날에 부영당 할배가 그 부사로 가 계실 때 개수공의 책광도령을 따라가 있으면서 조금 무슨 연문이 있는 걸 갖다가 광대 어린이리 요즘 와서 어린이리 있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성도령을 하지만 이도령을 하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도 그 검전미주는 그래서 하는 그거로 그것도 전에 내려온다 하는데 그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 그런 말은 이 가문에서 내려오고 있었는가요? 네, 내려왔죠. 우리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래. 할머님이 항상 하시기를 성도령이 아니고 이도령이 아니고 성도령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왜 그랬다고 하던가요? 그때 춘향전을 봤거든요 우리가요. 그때 알았어요. 그 할머니는 뭐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춘향전을 할 때마다 이제 이상하다 왜 저래 나오는 공이라 이때다. 성도령을 갖다가 이도령을 나오다 이런 이야기를 하이때다. 나는인데 실질적으로 성씨문중이 이몽룡이 성희성을 모델로 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이도령의 모델로 성희성을 규정할 수 있는 이유는 신라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어떤 가문에서도 지금까지 바로 이도령의 모델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만약 신라라고 했을 때 그 어떤 후손들도 자기의 조상으로 모시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드러난 성희성의 이도령설은 설득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감안하면 기생과의 사랑 노름에 양반자제 이름이 오르내린 것을 부끄럽게 여긴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성도령이 이도령이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기생과의 사랑 노름에 양반 자제의 이름이 오르내리니 광대들에게 그 성을 바꾸라 했다. 양반의 권세라면 못할 게 없던 당시로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렇다면 이 춘향전의 그 애틋한 사랑, 신분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사랑은 정말 있었던 일일까요? 자, 저는 지금 광안루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몽룡이 성춘향을 처음 본 것, 둘의 사랑이 시작된 것이죠. 성희성도 암행어사를 하며 두 번이나 이곳에 왔었습니다. 두 번째 이곳을 방문했을 때 성희성의 나이는 53세였습니다. 그때 성희성은 이미 순천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암행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상으로는 굳이 이 남원에 들를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남원에를 들렸고 그 중에서도 유독 이 광활루에 들렸었다는 그런 기록이 어사일지에 남아 있습니다. 성희성이 이곳 광활루에 찾았을 때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지척을 분간하기가 어려운 때였다고 합니다. 성희성은 왜 이곳 광활루를 찾았으며 또 이곳에서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호남 지방을 돌던 성희성은 11월 22일 순천에서 부득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암행을 끝낸다. 그리고 12월 1일 남원에 들어갔다. 이날은 눈보라가 크게 일어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날씨가 나빴다고 한다. 그런데 성희성은 굳이 이 눈보라를 헤치고 광활루로 향했다. 그리고 무슨 연유에선지 노기, 즉 늙은 기생 여진이 찾아와 함께 얘기를 나눴다고 적고 있다. 눈이 펄펄 내리는 그런 날 광안로까지 찾아갔습니다. 또 거기서 늙은 기생과 늙은 아전을 불러다가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른 서울에서 출발해서 암행의 과정 속에서는 그런 상황은 전혀 뜻밖의 상황입니다. 특히 늙은 기생과 얘기를 나누었다는 것은 자기 과거의 기생과의 사실을 아는 기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희성은 비록 암행어사로 왔지만 과거의 자기 얘기, 특히 자기가 떠난 다음의 얘기에 대한 궁금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 성희성은 그때의 일을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다. 해가 저물므로 모든 기생들을 물러나게 하고 작은 동자와 서리와 함께 난간에 앉았으니 눈빛이 뜰에 하얗게 깔려있고 대나무 숲이 희었다. 그리고 소년 시절의 일을 생각하여 밤늦도록 잠들지 못했다. 그가 적고 있는 소년사, 소년 시절의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남원에는 전통적으로 억울하게 주는 춘향 얘기가 전해왔습니다. 탁종리 부사에서 매를 맞아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는 못생긴 춘향의 짝사랑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종합해 본다면 춘향은 이도령을 위해서 수절을 한 그 얘기가 근원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이성이 그를 두고 떠난 다음에 일어났던 춘향 사건을 남원에서는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입니다. 성희성과 춘향과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단지 어사일지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12월 1일 광활루의 기록에서 그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안타깝게도
춘향과의 사랑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증거들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소년사 야심불능매, 소년 시절의 일을 생각하느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9글자만이 많은 뜻을 함축한 채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보다 분명한 것은 성희성은 분명 이몽룡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과 춘향전 속의 이몽룡이 우연히 그렇게 일치했다고 보기에는 둘 사이에 공통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성희성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보면 그 이유는 더욱 명백해집니다. 성희성은 암행어사를 4번이나 할 정도로 강직하면서도 청백한 선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부사를 지내기도 했는데 강계 지역에서 부사를 할 때는 백성들에게 관서활불, 즉 관서지방에 살아있는 부처로까지 칭송을 받았고 죽고 나서는 청백리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즉 바로 당대 백성들이 기다리고 바라던 그런 관리자의 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곧고 강직한 성희성의 이야기는 남원 지역을 비롯한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렸을 것이고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 백성들의 편에 서서 악덕 수령을 혼내주고 신분의 벽까지 뛰어넘는 춘향전의 이몽룡으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의 고전으로 자리 잡은 춘향전의 내용이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존 인물의 이야기라는 사실. 어쩌면 춘향전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시대마다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 한 시대를 뜨겁게 살다간 한 사람의 치열한 삶이 녹아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